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관저에서 심야에 만난 지 2시간 뒤에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 그렇게 조용히 종결됐다는 게 그거 우연이라고 믿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정승윤 삭발 이야기 며칠째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걸 보수 진영이 말하는 정치 탄압에 대한 저항 퍼포먼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에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대응이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국힘도 예상 못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강수, 그게 정말 권익위 정상화 그 하나뿐일까요? 오늘 이야기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면에서 정승윤이 실제로 뭘 했는지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 왜 하필 지금 이 방식으로 저항하는지 그 동기를 봅시다. 세 번째로 이 판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결과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무게를 지금 느끼실 수 있게 팩트 하나 던져놓고 시작하죠. 5월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처리가 진행되던 그 시기에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야의 1시간을 비공식으로 만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뒤에 회의 2시간 전비공식 회의를 소집해서 종결로 갑시다. 방향을 잡았어요. 담당 부서가 써야 할 의결서까지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닙니다. 12.3 시스템의 부속품이 지금 이 시점에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보수계열 매체들이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만 밀고 있습니다. 정승윤이 실제로 뭘 했는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인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이어질지 이 구조를 짚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상파 뉴스 몇 곡지만 보고 계시면 이 그림 안 보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삭발하고 정치 탄압이라고 외치면 여전히 옷을 입고 있는 걸로 통할 거라고 믿는 그 구조. 자, 오늘 내려가 볼 세 층 다시 정리합니다. 표면에서는 5월 8일 권익위 TF가 발표한 정승윤의 3가지 죄상, 관저회동과 김 국장 갑질, 그리고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조작 사건을 짚어봅니다. 동기에서는 왜 지금인지, 왜 삭발인지, 왜 부산 교육감인지 그 3가지 신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열어봅니다. 그리고 결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SNS 발언과 지금 진행 중인 검찰개혁 국면, 국힘도 예상 못한 진짜 초강수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정승윤의 3가지 죄상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죄상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이에요. 시간 순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서초동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백을 받았죠. 2023년 12월 19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 도입입니다. 이제부터가 정승윤의 시간이에요. 5월 8일 권익위 TF가 확인한 정황에 따르면 정승윤은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와 추가 보완 지시로 사건 처리를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법정 처리 기간이 60일인데 3차례나 연장해서 116일까지 끌었어요. 그리고 사건 처리가 진행되던 그 시기에 정승윤이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야에 1시간 비공식으로 만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이 진짜 그림이에요. 관저에서 만나고 돌아온 뒤에 회의 2시간 전에 비공식 회의를 따로 소집해서 종결로 갑시다. 방향을 위원들에게 언급했어요. 그리고 담당 부서가 규정상 작성해야 할 의결서를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결과는 아시죠? 2024년 6월 10일 위반 사항 없음 종결 처리로 공식 발표됐어요. 이걸 시퀀스로 보시면요. 대통령 관저에서 심야에 1시간 만나고 그 뒤에 회의 2시간 전에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서 방향 잡고 담당 부서 의결서를 본인이 직접 씁니다. 이걸 정승윤은 지금 개인 판단이었다고 우기고 있어요. 우연히 관저에 갔고 우연히 종결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죄상 김 국장 사망 관련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2024년 3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김모 국장이 임명됐어요. 이분이 실무 총괄한 사건들이 뭐냐면요. 김건희 명품백 사건,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사건, 그리고 류일인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사건입니다. 세 사건 모두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 8월 8일 김 국장님이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지시기 전에 카톡 나와의 채팅에 남긴 메시지가 한겨레 보도로 공개됐는데요. 이 문장 잠깐 들어보세요. 법문은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방권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합니다. 유족에게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부패 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부패 방지 실무를 해온 공무원이 마지막에 남긴 문장이 이거예요.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사건에 관해선 자부한다고 하시고 오직 김건희 가방건 하나만 그 처리 결정을 자기 인생이 부정당한 순간으로 남기고 가셨습니다. 5월 8일 권익위 TF 발표에 따르면 정승윤이 김 국장님을 상대로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확실치 않은 사실을 근거로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이 확인됐어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TF 판단입니다. 2025년 3월 31일에는 인사혁신처가 김 국장님 순직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죄상 이재명 대통령 헬기 이송 특혜 결론 조작이에요.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부산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했죠.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어요.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이 됐습니다. 사용된 헬기는 119 응급의료 헬기예요. 이 헬기는 규정상 의료진 요청이 있으면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2024년 7월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이 헬기 이송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된 규정이 뭐냐 하면요. 119 응급의료 헬기 규정이 아니라 닥터 헬기 규정이었어요. 닥터 헬기는 중증 외상 환자 중심으로 별도의 지침이 적용되는 완전 다른 헬기입니다. 다른 헬기 규정으로 이 헬기 이송을 판단한 거예요. 5월 8일 권익위 재조사 결과 결론입니다. 두 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 요청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의료진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행동강령 위반 통보는 부적정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잘못된 결론을 누가 만들었느냐.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전원위 의원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고 담당 부서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자, 여기서 정승윤의 행보 한번 짚어봅시다. 김건희 사건은 관저에서 결정하고 반대한 김 국장은 압박하고 김 국장 사망 후에는 사망 원인을 이재명 헬기 사건 탓으로 돌리고 이재명 헬기 사건 자체도 위반 결론으로 조작합니다. 이거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여기까지 오시면 이야기 정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결국 정승윤이란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정부 인사 성향이고 그래서 김건희 봐준 거였다. 개인의 정치 성향 문제로 정리할 수 있죠.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승윤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삭발했어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점을 한번 짚어보세요. 정승윤은 2016년 4월 28일에 부산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5월 8일 오전에 권익위 정상화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 발표 당일 오후에 정승윤은 이미 준비된 브리핑룸에서 삭발식을 진행했어요. 이거 즉흥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삭발한 게 정승윤 혼자가 아니에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미 3월 23일에 삭발했어요. 부산 보수 진영에서
지금 삭발이 하나의 정치 시그널로 릴레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삭발이라는 게 진짜 절박한 순간에나 꺼내는 최후의 정치 신호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다음 주 코스에 들어간 것 같아요. 위기가 클수록 삭발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늘어납니다. 도둑이 재발저리는 모양새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주류 매체가 이걸 정치 탄압에 대한 저항 퍼포먼스로 다루고 있는 지금 실제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중간 지점입니다. 첫 번째로 정승윤과 유철환 그리고 김태규 이 트로이카 구조부터 짚어봅시다. 권익위 최고위 3명이에요. 유철환 전 위원장,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사무처장, 김태규 전 부위원장 이 세 사람의 행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세요. 유철환 위원장부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예요. 5월 8일 TF 조사 결과 민원 청탁을 받고 특정한 처리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확인돼서 수사기관 고발이 결정됐어요. 별도로 농지법 위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여러 매체 보도로 이미 제기된 상태입니다. 정승윤은 아까 3가지 죄상 그대로예요.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좀 다른 경로예요. 권익위에서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겸직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국면에서 혼자 안건 처리를 강행했어요. 그 뒤에 사퇴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남구갑에 출마했습니다. 이게 세 사람이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권익위 최고위 3명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김건희 봐주기, 언론 자유 억제, 그리고 그 자리를 정치 이력으로 삼아서 국힘 진영에 재진입하는 이 패턴. 국힘 쪽에서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이 하필 같은 기관에 같은 기관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사 결과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을까요? 이 우연부터 먼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승윤 삭발의 정치 문법입니다. 삭발이라는 도구를 왜 지금 이 시점에 꺼내야 했을까요? 아까 그 시퀀스 다시 보세요. 4월 28일 출마, 선언, 5월 8일 오전 권익위 TF 결과 발표, 그날 오후에 준비된 브리핑룸에서 삭발, 이 시퀀스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정승윤 팀도 5월 8일 발표 내용이 뭐가 나올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대응이 그날 오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삭발 이후 정승윤 발언 보세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뭐라고 했느냐?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구판으로 악용하는 중상모략을 중단하라. 이 발언이에요. 한번 짚어봅시다. 이 사람이 2024년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인영 의원이 김 국장 유서를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하니까 정승윤이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 사진이 김 국장 유서였을까요? 아니었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서였습니다. 발각된 뒤에 정승윤은 가짜 뉴스에 낚였다고 해명했어요. 김 국장 유서라며 박원순 시장 유서를 흔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구판으로 악용하지 마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소년이 몇 번 외쳤는지 부산 유권자들도 이제 세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검찰 보수 인사 회전문 구조예요. 정승윤은 검사 출신이에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부산대 법전원 교수로 갔죠. 그리고 권익위 부위원장을 거쳐서 지금 부산교육감 예비 후보입니다. 김태규는 판사 출신인데 권익위 부위원장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국힘 총선 후보로 갔어요. 유철환은 판사 출신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기고요. 개인 커리어 이동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치 이력을 쌓아서 국힘 후보로 재진입하는 회전문 구조예요. 권익위 하나만 봐도 최고위 3명이 같은 궤적이었습니다. 이걸 이 정도 강도로 다루는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책임규명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달라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SNS 발언 잠깐 짚고 갑시다. 5월 9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입니다. 권익위 5월 8일 발표를 공유하면서 남긴 글이에요.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공소 취소 강행 빌드업이라는 겁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프레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이 공소 취소 빌드업 프레임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될까요? 관저 회동 확인, 김 국장 갑질 확인, 이재명 헬기 조작 확인, 그리고 정승윤 수사 일회. 이 팩트라인이 확정된 그 시점에 대통령 발언을 공소 취소 준비로 프레이밍하면 그 발언 뒤에 있는 팩트라인까지 정치 도구로 무력화할 수 있죠. 이 프레임이 왜 이 시점에 이 순서로 나왔는지 흥미로운 타이밍이에요. 권익위 파괴는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 재설계였습니다. 이걸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하시면 뭐가 보이냐면요. 권익위 하나만 그렇게 설계된 게 아니라는 게 보여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 감사원, 헌법재판소 이 기관들이 다 같은 패턴으로 채워지고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12.3 이전 몇 년이 그 설계도가 완성돼 가던 시간이었어요. 12.3은 그 설계의 정점이었고 지금은 그 설계도가 하나씩 뜯겨져 나오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정승윤 삭발이 왜 이 정도 강도로 나오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개인 방어가 아니에요. 설계도의 마지막 방벽입니다. 사마의 같은 인내심으로 지금 상대편이 알아서 소모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과입니다. 국힘도 예상 못한 진짜 초강수가 무엇인지 이제 열어봅시다. 지금 검찰개혁 국면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정리부터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이 분리됩니다. 여기까지는 법이 이미 통과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이 남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최근에 지적한 대로 형사소송법은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법이에요. 공소청법 리엔싱,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을 바꾸는 거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육법전서에 들어가는 기본 중에 기본법이에요. 이건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실무안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에요. 그리고 그 실무 작업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시 검사들입니다. 지금 개혁하려는 그 검사들이 개혁 실무의 중심에 있어요. 이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수사준칙 개정 때도 정확히 같은 구조로 마무리 단계에서 원방향을 되돌리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당론은 형사소송법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걸로 정리됐어요. 김용민 의원은 이걸 우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공론화를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미 검사들이 준비한 안으로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이 중수청 설립단 이야기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 안에 중수청 추진 설립단이 만들어졌는데요. 단장은 행안부 차관이지만 주요 보직에 다시 검사들이 배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이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실무자만 들어와라라고 응답이 왔어요. 총경급 이상 결정권 있는 인력은 배제된 겁니다. 그 팀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대통령령을 만들어요. 중수청과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위 법령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판을 새로 짠다고 해놓고 판을 짜는 규칙까지 판주인이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넘길 수 있는 판이 아니에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이야기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관저 심야 회동 2시간 뒤에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 조용히 종결됐다는 게 우연일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까지 오시고 나면 질문 자체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승윤 삭발은 저항이 아니었어요. 프레임 이동 신호였습니다. 실제 팩트가 불리해질 때마다 이야기의 무대를 정치 탄압대 저항으로 옮겨서 팩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 신호가 지금 부산 보수 진영에서 릴레이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김 국장님이 카톡에 남긴 문장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법문원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2년 가까이 지나서 5월 8일 권익위 TF 결과 발표로 이제야 답을 받았어요. 상식이 맞았습니다. 김 국장님이 계셨더라면 이 결과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을지 저는 지금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답이 나온 5월 8일 오후에 정승윤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삭발했어요. 그리고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구판으로 악용하는 중상모략을 중단하라고 발언했습니다. 김 국장 유서라며 박원순 시장 유서를 흔들었던 그 사람이 이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건 개인의 자충수예요. 국힘 쪽에서 정승윤 삭발을 지원 사격하고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SNS를 공소 취소 빌드업으로 규정하고 부산 보수 진영이 삭발 릴레이로 결집하는 이 흐름, 이거 개별 인물 방어가 아닙니다. 12.3 시스템 잔존 세력의 방어벽 재정비예요. 그리고 그 방어벽 뒤에서 검사들이 형사소송법과 중수청 대통령령을 지금 이 시간에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논의 테이블의 실무 중심이 검사들이에요. 그리고 중수청 설립단에서는 이미 대통령령 초안을 검사들이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방선거까지 남은 이 시간이 검사들에게는 준비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권익위 정상화 TF는 김건희 명품백 사건 하나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되는 시스템 재구성의 첫 단추일 뿐이에요. 국힘도 예상 못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강수는 이 첫 단추가 아닙니다. 그 뒤로 이어질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진짜 승부예요. 그리고 그 단추가 형사소송법 개정이고 중수청 설립 하위 법령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6월 국회와 총리실 TF 사이에서 실무 조율이 시작될 때 검사들이 준비한 안이 통과되느냐, 국회가 주도권을 회복하느냐. 이게 이번 정부 검찰 개혁의 진짜 승부점이 될 겁니다. 이 국면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눌러주세요.